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부품기업 전환을 목표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인해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86.5%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시와 현대차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이착륙장 건립을 위해 협력에 나섰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전기, 수소차 확산 흐름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미래차 시장과 소재, 부품 신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기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기업 사업재편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 부품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 연계하는 스마트브리지 프로젝트 운영 등 사업재편 지원 시스템 확충을 통해 매년 100개, 또 2030년까지는 1,000개 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9월 말까지 디지털 전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와 다르게 오피스텔은 별다른 제한이 없어 되레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도 오피스텔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공개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공급 금액은 9억 1,660만 원. 이보다 앞서 청약을 받은 2단지 아파트는 같은 평형이 4억 원대 중후반의 분양가가 책정된 바 있습니다. 같은 입지, 심지어 같은 단지인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2배가량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데에 반해 오피스텔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 이 같은 분양가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올해 초 분양한 판교 벨리자이는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7억 후반에서 8억 원 중반 수준인데 오피스텔은 9억 중후반에서 10억 원대까지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도 분양가가 주변 구축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바 있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높아지면서 주택 규제를 피해 오피스텔로 옮겨갔던 수요가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가 70%로 강화된 점도 오피스텔 선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오피스텔이 주택 규제에 따른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정권별 4년 동안 아파트 가격 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서울의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041만 원에서 지난달 3,806만 원으로 4년 새 86.5%나 올랐습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 공개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값은 62.2%가 오른 가운데 세종이 113.8%로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대전과 경기 아파트값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에서 0.08%로 그 오름폭이 커지며 16주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 등 영향 지난주 2.26%에 이어 이번 주에는 0.39% 올라 2018년 7월 다섯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 인근에 위치한 동작구와 성동구, 강남구 등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전세 불안 우려를 했습니다. 동작구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이 있는 노량진과 흑석동 위주로 올랐고 강남구는 저가 매물이 소진되며 대치, 도곡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SK텔레콤이 설립된 지 37년 만에 통신과 투자 이 두 개의 회사로 쪼개집니다. 유무선 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회사를 통해 신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함인데요. 주식은 5대1로 액면 분할해 국민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신설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 분할을 실시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이사회에서 존속회사 SK텔레콤과 신설회사로의 인적 분할을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존속회사의 사명은 SK텔레콤을 유지하고 신설회사 이름은 임시주주총회전에 확정됩니다. 오는 10월 12일 임시주총 이후 한 달간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 SK텔레콤과 신설회사로 각각 상장될 예정입니다. 분할 존속회사는 인공지능, 디지털 사업에, 신설회사는 반도체, ICT 투자 영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신설회사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무대로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주들의 투자 접근성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식도 액면 분할합니다. 비율은 5대1로 현재 액면가 500원이 보통주 한 주가 액면가 100원인 5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 SK텔레콤의 발행 주식 총수는 7,206만 143주에서 3억 6,030만 715주로 늘어납니다. SK텔레콤의 액면 분할로 소액 주주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주가 및 시가총액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 발표에 SK텔레콤 주가가 장중한 때 33만 9,500원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변경 상장과 재상장이 되는 11월 29일부터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의 효과가 증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서울시와 현대차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이착륙장 건립 등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재원 현대차 UAM 사업부 사장은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린 문화 비축기지에서 서울시와 UAM의 성공적 실현 및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UAM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UAM 산업 활동화를 위한 협력, UAM 이착륙장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 KT와 UAM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항공안전기술원과 협력해 UAM 기체와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험을 타고 항공주의 도약이 눈부시죠. 1년 넘도록 부진을 겪어온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항공사들의 부채가 심각한 데다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항공주의 전망을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항공주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자 해외여행 재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항공사들의 부채가 심각한 데다 운항 재개 기대감이 매출 증가로 연결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항공주가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높은 리스크에 베팅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이연 수요와 제한적인 노선에 따른 가격 인상 등 하반기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예약가 좀 3분기부터는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약으로 선수금을 확보를 하게 되면 결국 현금 흐름은 먼저 BEP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전에 모멘텀은 살아있고 또한 내년 1분기 흑자 전환을 넘어 사상 최대 실적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지금이 항공주 비중 확대에 나설 시점이라는 조언입니다. 여행사나 이런 데들이 이제 오픈 기간을 상당히 길게 하는 상품을 좀 팔기 했거든요. 가격이 한 3-4배 정도로 미리 예약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더 확인해서
그때 봐가지고 회사가 좋아질 거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 방향성은 방향을 좀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경TV 김혜영입니다. 카카오 손해보험의 보험업 예비인가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 손보가 자본금,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보험업 예비 허가했습니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통신 판매 전문 보험사 예비 허가를 받는 첫 번째 사례로 자본금 1,000억 원인 카카오 손보에는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각각 출자했습니다. 카카오 손보는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뒤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검사 수탁기관과 1차 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감독 검사 강화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협의회에선 오는 9월까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위장, 타인 계좌를 매월 전수조사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키로 했습니다.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투자를 한다. 금융당국이 밀레니얼, Z세대, 이른바 MZ세대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등 고위험 투자에 거침없이 나서는가 하면 IT, 게임, 미술품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색적 재테크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MZ세대의 재테크 열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MZ세대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와요. 공격적 투자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MZ세대는 최근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투자에도 거침없이 나서고 있고요. 주식 투자 비중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MZ세대 보유 가상화폐 계좌는 233만 6천 개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식 투자자 가운데서 MZ세대는 총 315만 7천 명으로 전체의 34.7%에 달합니다. 투자자 수로는 전년 대비 늘어났고요. 전체 투자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9.3%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MZ세대는 10대에서 30대로 투자 규모가 40대 이상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약 20%는 초고위험 투자에 나서면서 이를 일종의 취미나 게임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MZ세대, 젊은 세대의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 투자 성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자칫 실패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투자 열풍이 이렇게까지 불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불의 또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누려오고 또 대물림해온 이런 불공정한 사회 현상, 일부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누구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런 자산 투자가 가장 공정한 게임이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정권에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리얼투데이 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집값이 87% 올랐다고 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등 이 역대 정권을 모두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부동산 구입을 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재원 마련으로 또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조사 기업 칸타의 조사에 따르면 재테크와 관련해서 18세에서 34세는 미래가 많이 걱정되기 때문이다라는 항목의 응답률을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예, 저도 18세부터 34세는 아닌데 미래가 많이 걱정되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누구나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적금 상품보다는 코인 같은 직접 투자에 많이 나선다고 하는데 또 ETF, 투자 중개형 ISA 상품 이런 것도 인기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투자 중개형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를 보면요.
지난 4월 말 기준 가입자가 58만여 명에 달한 가운데 이 중에서 20대 가입자 비중은 22.3%, 30대의 비중은 24.8%로 2030 세대가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신탁형이나 1인명보다는 주식이나 ETF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배당 소득에 대한 세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투자 중개형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이 투자 중개형 ISA에서 주식 비중이 40.5%, ETF가 8.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 종목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나 카카오와 같은 우량주들이 많이 편입돼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한 직접 투자다라고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또 이색 재테크도 있다고 하는데 음악을 쪼개서 투자하는 게 있어요? 조각 투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각 투자는 하나의 자산을 여러 사람이 쪼개어서 공동을 투자해서 소유권을 나눠 갖는 일종의 소액 대체 투자 방식으로 보면 되는데요. 주로 미술품이나 음악 분야에서 이러한 조각 투자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투자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좋아하던 그림이나 노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젊은 세대의 재테크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아트테크, 뮤직테크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젊은 세대가 IT 문화에 익숙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어플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아트테크 플랫폼 중에는 테사, 아트앤드, 아트투게더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플랫폼에서 앤디 워홀과 같은 유명인의 작품도 개별 분할 소유권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유권이 하나당 가격이 1,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자녀 소유권 수량 내에 원하는 만큼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수익이 날 경우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를 한 만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또 뮤직테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투자 플랫폼이 뮤직하우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구매한 소유자들은 향후에 저작권의 수익이 날 경우 자기가 투자를 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각 투자에서는 아직까지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점 주의를 해야 하고요. 또 중간 매개자인 플랫폼에서 상품 시세 책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 조각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MZ세대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가 업사이클링 전시회를 통해 G80 전동화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아이오닉5와 EV6, G80 전동화 모델까지 현대차 그룹의 차 라인업이 완성됐는데요. 글로벌 브랜드 테슬라와 정면 승부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제네시스가 브랜드 첫 전기차인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G80 전동화 모델은 내연기관 기반 G80의 파생 모델로 87.2kW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국내 기준 최대 427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출력 136kW, 최대 토크 350Nm의 모터를 연륜과 후륜에 각각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합산 최대 출력 272kW, 합산 최대 토크 700Nm에 이릅니다. 제네시스는 G80 전동화 모델을 하반기 내에 국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럭셔리 시장은 아직 형성 단계이고 국내 고객들에게 럭셔리 EV란 무엇인지 그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네시스는 G80 전동화 모델 런칭을 통해서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럭셔리 EV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고객들에게 제시할 생각이고요. 이와 함께 제네시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진화를 담은 리크리에이트 특별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전시 주제는 공간과 자원, 생산의 가치 전환입니다. 석유를 비축했던 곳이 생태와 문화를 전파하는 공간으로의 변화와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이 예술작품의 자원이 되는 진화, 폐목재가 자동차의 인테리어로 다시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자원의 재활용, 버려진 자원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 버려진 자원이 새로운 예술작품을 탄생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새로운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는 GAT 전동화 모델에 자투리 나무 조각과 천연염료, 재활용 페트병 소재를 적용하는 등 전기차 시대에서의 새로운 지속 가능성을 제안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바로고가 시리즈 C 투자를 마무리하며 800억 원 규모의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11번가와 CJ그룹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각각 250억 원과 105억 원을 투자했고 LB인베스트먼트와 스틱벤처스 등이 재무적 투자로 참여했습니다. 바로고는 재무적 투자자와 물류 시너지를 내기 위한 MFC 사업을 추진해 수도권 지역의 25곳에 MFC를 열고 사륜 물류와 연계한 배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향후 바로고는 신선식품과 비음식군 상품 배송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주방 플랫폼 사업과 배달 패키지 유통 사업, 온라인 식자재 유통 등 신사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 KBG홀에서 2021 KBG 신임 이사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작년 4월 이후 선출됐거나 중기중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세미나는 협동조합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경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됐는데요. 또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납품 단가 현실화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올해 창간 61주년을 서울경제는 서울포럼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해법과 세계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서울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 초기 수소경제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2일째를 맞은 서울포럼은 어제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 초격차 수소경제의 길이 있다는 주제로 그랜드 비스타워커일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상자원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작 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박기 의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까지 참석하며 재계와 정계가 수소기술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기조 강연자 중 한 명인 존 셰필드 국토에너지협회 회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y South Korea pursuing hydrogen-based economy? The energy security. As mentioned earlier, 98% of fossil fuels are imported. The next might be environmental. It has a high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 이어 수소는 교통, 건설,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수소경제 주도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럼 이틀째인 오늘은 수소경제 1등 국가를 위한 차별화 전략, 수전해 및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소 모빌리티 과제 등 3가지 세션의 주제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탄소 중립이 중요 주제로 부각되고 자본시장에선 ESG 트렌드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향후 국제, 정치, 경제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낮 서쪽부터 비가 잦아들기 시작해 지역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양은 제주에 100에서 200, 많은 곳은 산간에 25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충청 이남 지역에 120mm 이상 있습니다. 또 강원 영동은 10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경남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최대 60mm의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수 있게 강풍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해 5도와 전남 해안, 경남 해안, 제주 산간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면서 오늘보다는 덜 덥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춘천 26도, 대전은 2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도 비가 내리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 25도, 강릉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쏟아지면서 불볕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7도, 대구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3.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날이 뜨거워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남부 내륙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